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 이청장 소개하겠습니다만 팟캐스트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 또 철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전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올해 제가 알고 지낸 지인이시고 월간조선 편집장까지 지내시고 언론인으로서 또 이승만, 박정희 연구에 있어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우리 이천 아마 교수님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강의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소개 좀.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하려다가 펑크났죠? 네. 우리 김영삼 편집장이 월간조선에서 문명을 들으셨고, 우리 월간조선이라 하면은 조갑재 씨를 기억나는데, 조갑재 선배 다음으로 아주 뛰어난 그 글을 달아가신 분이 여기 계신 김영삼 편집국장이십니다. 그분이 왜 굉장히 뛰어난 기자진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97년에 만명한 황장엽 씨 아시죠? 황장엽 씨로부터 5.18을 집은 이 자세한 정보를 내냈습니다. 아마 어제 나면 시간 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중앙대학 국문과 나오셨고 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 다음 이제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강연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책이 총 한 20여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김일성 신화와 진실, 오늘 뭐 첫 번째 강의에 좀 많은 부분이 김일성의 허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전공자입니다. 이승만의 내션 빌딩, 그 다음에 박정희 혁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애국자시고, 제가 인연을 맺은 지는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자,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삼입니다. 오늘 뭐 날씨도 무덥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날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월남을 하셔가지고요. 황해도 안악이 제 고향입니다.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뭐 토지개혁해서 뭐 이것저것 다 뺏기고 진짜 뭐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도저히 이거 공산당 꼴 못 보고 살겠다 그래서 월남을 하셨는데요. 남한에 내려보니까 남한이 더 빨갛더래요. 야, 그러면은 우리 저 공산당이 싫어서 여기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떤 사회인지를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회를 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인륜이 무너지더라. 어제까지 뭐 소작 좀 붙여달라고 막 와가지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됐다고 빨간 한 장 채고 와가지고 뭐 온갖 그 폐륜 행위를 다 저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하여간 뭐 조선조 500년 동안 사람들은 전부 뭐 서울로 가서 살고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인재들은 뭐 서울로 간다고 이렇게 소문들이 나가지고 해방 후에도 진짜 일글 빨갱이들은 전부 서울에 와 있었대요. 그래서 북한이 쉽게 공산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주최 측으로부터 김일성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말씀을 주제로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재임을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재임을 했습니다. 두 분 합치면 30년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30년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현재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승만, 박정희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역사에서 이 두 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평양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든 모든 기틀은 이 두 분이 다 만들었는데, 어쩌자고 지금 이 두 분의 시대를 다 지원해가지고 무슨 뭐 적폐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뭐 독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독재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스탈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몇천 명 뭐 이 정도를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몇백만 몇천만 명을 죽여야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분을 독재로 모는 사람들은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써먹는 수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999번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야, 저 자식 저거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번째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야, 제가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100번, 1000번 반복을 해요. 뭐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이런 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100번, 1000번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속아가지고 마치 뭐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은 이왕 거짓말을 할 거 큰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이냐,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을 자료나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는 주장들은 전부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한테 이 자료를 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퍼뜨리는 것밖에는 증거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을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거짓말을 계속 해서 지금 요즘에 뭐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를 했다고 우리 교과서에까지 실려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천보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빨치산들이 강 건너서 뭐 북내로 넘어와가지고 파출소 주재원 5명이 있는 산골 마을에 쳐들어가서 총을 막 쏴대가지고 일본 음식점 주인 하나가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2살 먹은 어린애가 총에 맞아 죽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식량 뺏고 불 지르고 도망간 게 다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항일 투쟁의 위대한 무슨 전투래요.
더 웃기는 거는요, 이 보천보 전투를 그 북한의 수상이 된 김일성이가 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김일성이가 했대요. 그러면 이게 다 자기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저 사람들이 항일투쟁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 거짓말을 교과서에다까지 써놓은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냐. 이 사람은요, 태어난 거하고요, 살아서 숨쉰 거하고 죽은 거 빼면은 다 거짓말입니다. 입만 뻥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주장들을 하니까 이 북한이 주장하는 걸로 북한 사회를 들여다봐야 북한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뭐 중앙TV나 북한의 노동당에서 내놓는 자료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사실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다가 퍼뜨린 게 누구냐? 북한 간첩으로 쫓겨난 송두율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송두율이라는 사람의 그 주장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뭐 이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퍼뜨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북한이 주는 자료는 진실이니까 이대로 믿고 이대로 니네 교과서에도 써 라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 황장엽 선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황장엽 선생도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김일성을 찾아가서 수령님, 진짜로 항일투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일성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항일투쟁을 뭐 크게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했다. 그런데 그 조금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만주에서 이제 항일투쟁을 했대요. 그런데 만주에서 김일성이가 있었던 그 깔치산 부대 이름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부대인데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부대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부대에서 김일성이가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대에 김일성이가 있었다는 증거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그 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싸웠다고 계속 우겨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부대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투쟁한다 라고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근거를 문서로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북항일연군은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옹호한다는 뜻입니다. 만주를 빼앗겼으니까 만주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활동 강령과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부대에 소속돼 있었다고 자기네들이 우기니까 그러면 그 부대가 뭐 하는 부대였는지를 좀 들여다보자 하고 들여다봤더니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빼앗긴 만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부대에서 싸웠다는 거 뭐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무슨 놈 항일투쟁을 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는데 동북항일연군이 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부대니까 자기는 중국의 괴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사기가 뭐냐, 자기가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한 게 아니고요, 백두산에서 그 항일투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건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저 학자들을 300명한테 야, 내가 만주에서 항일투쟁한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백두산에다가 그 게릴라 지휘소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휘를 했으니까 니네가 가서 그를 좀 찾아! 찾아가지고 보고를 해 그랬대요. 그래서 300명이 백두산을 이잡듯이 뒤졌답니다. 그런데 미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령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수령님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일성이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고도 못 찾아, 내가 찾아줄게 하고 자기가 직접 백두산으로 가서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다가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에 여기가 미령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짜 미령을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가짜 미령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김정일이는 원래 그 김일성이가 하바롭스크로 도망갔을 때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유모가 남아 있어요. 그 김정일이 어렸을 때 젖을 먹인. 그런데 하바롭스크에 태어난 게 아니라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김일성이가 태어날 무렵에 광명성이 떠가지고 뭐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 탄생 설화에 나오는 거랑 베들레헴까지 뭐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거를 살짝 가져다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명성도 뜨고 김전희가 태어난다고 막 오래된 나무에 큰 장군님이 태어나신다라고 구호가 새겨진 나무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게 북한 전역에서 28,000그루인가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월남을 한 이해란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에 그 구호목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이 공장에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다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백두산 미령이라고 만들어진 그 위에 바위에다가 정일봉 이렇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백두산에서 그 항일투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백두는 무슨 백두예요. 다 이게 거짓말 사기지. 자, 김일성이는요, 자기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싸운 거, 뭐 모택동이가 뭐 어디 가서 연설한 거, 또 누가 뭐 어디 가서 회의한 거 이런 걸 전부 가져다가 자기가 열은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회고록이 총 7차례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항일투쟁을 하고 막 해서 거짓말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랬는데 다른 데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또 쓰고요. 그 전에 써놨던 책들은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또 새로 써가지고 앞에 거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총 7번을 김일성의 이 회고록을 날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야 이제는 더 이상 날조를 해서 날조할 것조차도 없는 완벽한 날조본이 만들어졌다. 이게 1984년 무렵에 나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겁니다.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좌익들, 간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송두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서 나온 정식 간행물이 바로 진리니까 이 진리를 그대로 믿어라 라는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이런 좌익 언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 운동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이 사실이고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이 진실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퍼졌고요. 바로 그 무렵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주사파들이 김일성을 흠모하고 김정일을 흠모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아침마다 외치는 게 위수김동, 친지김동 이런 걸 외쳤습니다. 위수김동이란 건 뭐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지김동이란 건 뭐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마치 뭐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지도층을 거의 다 장악을 해서 무슨 뭐 연방제를 하느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뭐 이승만 박정희를 뭐 적폐로 몰아대고 뭐 여러분들 지금 그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거짓말 사기극에 우리는 완벽하게 놀아났습니다. 속아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을 다시 우리가 제대로 세우는 길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년 전에 바로 이 광장에서 벌어진 이 촛불 난동, 촛불 난동을 뭐 미화 찬양을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서강대 손호철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손호철 교수가 쓴 이 책을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 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라고 하는 우리 손호철 교수께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한강의 기적이요 냉전 덕분이래요. 그리고요 해방 후에 농지개혁을 가능하게 한 농민들의 가열찬 투쟁 덕분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냉전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으면 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는 왜 한강의 기적이 없나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주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버젓이 책으로 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회담을 그 기필코 성사를 시켜서 일본으로부터 정말 그 알토란 같은 돈을 가져다가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을 함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이 먹물 지식인들, 야당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이 기레기 같은 언론들 어느 하나 한일 국교를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거의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뭐 일본하고 수교하면 우리가 또다시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는 둥, 뭐 일본의 뭐 무슨 뭐 이권을 뭐 탈취당한다는 둥, 뭐 온갖 거짓말과 사기극을 벌여가면서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제2의 이완용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를 했습니다. 1964년에 6월 3일 날 6.3 사태라는 것이 벌어졌는데요. 6.3 사태는 뭐냐면 전 국민이 반대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그 반대를 물리치고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64년 6월 3일 계엄령 선포한 날이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한 6개월째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그 사람을 박정희 하야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하야하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박정희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야당 정치인이었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요 63세대 동지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재호도 63세대 동지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도 자기네들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한 것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한 것은 정말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 국민들에게 밥이라도 좀 먹이자, 밥이라도 먹여야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니 돈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돈과 기술이 들여올 곳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국교를 수교를 해서 그 수교하는 조건으로 뭐 무상 3억 불, 유상 3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총 8억 불 정도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제 청구권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국교 수교를 해서 그 돈을 우리 뭐 했나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같으면 국민 여러분, 일제시대 때 피해당한 사람들 전부 동사무소로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피해 받으셨죠? 뭐 징역 갔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람 200만원, 저 사람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다 푼돈으로 써버렸을 거예요. 그래야 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우리 전 국민의 정말 피와 땀이 얽혀있는 그런 돈 아니냐?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쓰자. 우리가 지금 그 근대 국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고속도로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돈으로 고속도로를 줬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은 철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철강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50%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춘천위에 그 소양강댐이 있죠. 그 소양강댐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와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먹을 수 있고 하는 물을 확보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술이나 먹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인데 무슨 한강의 기적이 냉전 탓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을 혹세무민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도대체 이거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회만 났다 하면은 뭐 이승만 박정희는 나쁜 놈 적폐 세력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뭐 지원해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뭐 무슨 10월 유신이 무슨 뭐 나쁜 놈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세뇌를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까지 실려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학교 가가지고 건전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사기꾼 같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전부 세상을 뼈딱하게 봐가지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 망해야 될 나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망해야 되는 아이 참, 예, 말씀드리는 저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뭐 반일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본이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초밥은 좋아하고 왜 이렇게 일본 여행은 자주 가고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야 일본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 좀 친절하더라.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이 반일 감정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일부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왜 부추기느냐?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떤 식으로든지 깨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에는 일제시대 36년이라는 식민지배 때문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과 일본의 요 느슨한 요기를 파고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켜서 갈라쳐버리자. 그래서 벌써 1980년대 후반서부터 북한은 노골적으로 남한의 이런 좌파라든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지령들을 수도 없이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과거에 주사파로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전향을 한 아주 그 급이 높은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반일 감정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북한이 또 일본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반일 감정이 탁 터지는 순간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레기 같은 언론들,
그리고 뭐 무슨 뭐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막 부추기면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 반일 뭐 불매 운동 이런 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불매 운동 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 물건 불매 운동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 감정에 의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면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 지금 이래가지고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요즘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을 둔 부모님들이 막 제보 전화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일본 저 나쁜 놈들이래. 일본 막 싸워야 된대. 일본 놈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교조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요. 이거 그냥 놔두면 진짜 한국은 폐쇄 고립돼 가지고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다가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상품들이 있어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 이런 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 부품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빨리 망가뜨리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정말 백성들이 굶어 죽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들하고 같이 무슨 뭐 낮은 단계에 뭘 하려고 이 짓들을 하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집권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대하고 180도로 다르게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은요 이 국민들 어떻게든지 뭐 밥이라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돈 빌려와 그걸로도 안 되니까 또 독일 가서 우리 경제개발하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광부 간호사들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도 만들고 제철소도 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거만 가지고도 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갔잖아요. 월남에 가가지고 뭐 정말 공산주의다라고 열심히 싸운 대가로 우리가 또 많은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우리 국민 중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만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내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집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 삶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내가 무슨 위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요? 바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게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자 여러분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무슨 치료도 해주고 뭐도 공짜로 해주고 뭐도 공짜로 해줘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하나씩 둘씩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으세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짜? 웃기지 마라. 공짜가 어딨냐. 땀 흘려 노력해라.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주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엄청난 돈이 있어서 새마을운동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36,000개 마을에 시멘트 500푸대하고 철근 1톤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다 나눠준 다음에 이 시멘트하고 이 철근은 마을 공동사업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주고 1년 후에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시멘트하고 철근을 어디다 썼나 하는 걸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마을은 막 이걸 가지고 막 마을 막 공동 막 도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마을이 무지하게 많이 발전을 한 마을이 있었고요. 어떤 마을은 귀찮으니까 전부 그냥 나눠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 그 점수를 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18,000개의 마을에다가만 그 다음에 또 시멘트 500푸대하고 철근 1톤을 줬어요. 열심히 안 한 마을에다가는 시멘트 한 푸대도 안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시멘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발전하는 마을이 있고 계속 헤매기만 하는 마을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잘하는 마을에다가는 또 대통령이 또 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야 우리 마을도 대통령 표창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남들보다 남들 뭐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주는 뭐 보조금이니 뭐 이런 거 공짜 좋아하고 그냥 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무슨 뭐 실업수당이니 무슨 뭐 무슨 청년 무슨 수당이니 뭐니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 국민을 머저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팽팽 노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정부가 주는 돈이 이게 자기 돈이에요? 전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어쩌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이 방송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나요? 예. 저쪽에 계신 분들 좀 제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적폐니 독재니 하고 욕하지 말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제발 좀 배우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다 그런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성공의 방법론을 다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세대를 대통령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부담 흘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 삶을 책임질 정부 그러니까 또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그냥 정부로부터 무슨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받으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이에요? 개돼지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이 도대체 참 정말 우리 역사의 참 불행이라고 하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한 게 우리 나이로요 74세 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냥 1875년 이쯤 태어나셔가지고 구한말서부터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보고 36년 동안 미국에서 외로운 독립투쟁을 하면서 겨우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좌익들하고 죽여 살려 싸워가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이미 자기의 전성기가 다 지나가서 74세 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 했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요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했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30분 동안 내가 앞으로 이 전쟁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치를 것인지를 본인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주한미국 대사를 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무초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무초 대사, 지금 이 공산군들이 지금 38선에서 남침을 해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전쟁을 이러이러한 원칙 하에서 치르겠습니다. 첫째, 이 전쟁이 확전이 돼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국민들은 총력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싸울 것입니다. 무기와 총이 없는 사람들은 뭉둥이와 돌멩이라도 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기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공산당하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세 번째, 지금 38선은 유엔이 만들어준 38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군들이 이 38선을 무시하고 지금 침략을 해왔으니까 이 38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수복하지 않은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을 반드시 되찾아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목표했던 그대로 됐다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38선 이북 지역을 되찾아서 통일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을 회방 놓고 통일을 깽판 친 사람은 누구냐? 모택동하고 스탈린입니다. 특히 모택동이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유엔군이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다 올라가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몇백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택동이에요. 지금의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써요. 절절매요. 이 사람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명나라에다가 지금 사대하고 있는 사대주의자예요? 왜 할 말도 못하고 중국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설설설설 기고 왜 이러나요 이 사람? 바로 우리 통일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 통일을 방해하고 지금과 같이 또 분단을 시키도록 만드는 저 모택동과 중국이 뭐가 좋다고 저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무슨 친중 반일을 하고 이런 정말 정신병자 같은 이런 외교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휴전을 담보로 해서 엄청난 정말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만 대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70만 대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뭐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고구려시대도 있었는데요. 우리 군대가 70만 명이나 있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망하던 1905년에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몇만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700명이었습니다. 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70만 대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국가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7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도 미국이 대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대가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한테 무엇을 줬느냐? 나는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종이 쪽지 하나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만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외교의 귀재였습니다. 그냥 뭐 얼렁뚱땅 휴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는 당신네들 맘대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나갈 때는 맘대로 못 나가. 어딜 나가. 어? 당신들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뭐 휴전하고 나가면 우리 국군으로 국진해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을 거야. 하려면 해. 나갈 거야. 갈 거야. 할 수 없이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 같은 나라하고 방위 조약을 맺습니까? 미국은 방위 조약을 맺을 생각이 0.00001%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라는 이 옹고집쟁이 노인네가 우리 막 북진할 거야. 니네 뭐 맘대로 해. 뭐 배째. 그리고 보니까 진짜 북진할 것 같거든요. 북진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이승만 당신 우리가 뭘 해주면은 휴전에 동의하겠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어줘. 그래 맺어줄게. 당신이 그럼 미국으로 와.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나 지금 전쟁 지도하느라고 바쁘니까 올 테면 뒤라고 와. 그래가지고 덜레스라는 국무장관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주 핵심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얻어내가지고 우리가 한국군의 지휘권을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다가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개 사단을 인민군들이 남침을 해서 서울을 쳐들어오면 반드시 통강에 되어 있는 저 서울 북방,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일대에다가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침을 하면 자동으로 미군들이 참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욕을 하는 이 덜 떨어진 이 좌빨들이 있어요. 야, 아니 우리 주권국가가 말이야 어떻게 작전지휘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느냐.
이거는 주권의 포기 아니냐, 이승만은 그래서 괴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무식한 놈들이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당시요, 우리가 6.25가 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메가더 그 사령관 각하,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군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들이 와서 그 적군들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이제 유엔군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엔 회원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유엔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유엔군의 일원이 돼야 유엔군으로부터 무기도 공급받고 탄약도 공급받고 유엔군하고 같이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우리 국군만 단독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거 답이 없다. 우리가 무기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런데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일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한테 받아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고, 메가더 사령관이 유엔 총회에다가 지금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엔 총회가 그거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이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유엔군하고 같이 싸울 수 있게 돼서 6.25 전쟁을 무탈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주권의 포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자들, 좌익들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는요, 전부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 거짓말을 100번, 1000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믿게 만들었고, 그 거짓말에 지금 다 속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야심한 시각에 여러 어르신들 집에 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지금 부국에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제부터요,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한결같은 심정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라를 구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반일을 하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들을 다 떨어뜨리면 우선은 나라 안 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 속아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막 찍어가지고 또다시 이상한 세상이 만들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성공한 나라, 그리고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다 배우고자 하는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루바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그냥 텔레비만 켰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 저 KBS나 MBC를 비롯해서 이 기레기 언론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KBS 시청료 안 내고 계시는 분들 많죠? 진짜 그래도 제대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뭐 돈줄을 확 말려버리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일부러 어디 공부하러 찾아가실 필요 없이 유튜브에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뭐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도 올려놓고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도 올려놓고 또 이승만 학당도 하고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 가면서 아니면 댁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고 혼자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내용들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뭐 모임이나 이런 데다가 퍼뜨려 가지고 정말 깨우쳐서 하루빨리 이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빨리 바꿔주는 게 우리 싸움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방울이 막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70분 저 대화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10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